밤 1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재호의 아내 수연 씨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이 몸에 착 감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저 안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왔어요. 네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 없는 동안 뭐 했냐고.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며칠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제발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구의 아내였으니까요. 게다가 20살이나 더 어린. 하지만 수연 씨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 씨의 어깨를 감쌌어요. 수연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이후 수연 씨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도우려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던 제 지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 올해 54입니다. 작은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저 포함 3명뿐인 영세한 회사죠. 주요 거래처는 딱 하나, 고등학교 동창 김재호가 운영하는 중견 건자재 업체입니다. 재호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하지만 친구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재호가 없으면 제 회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해요. 그래서 친구라기보다는 을과 갑의 관계에 가깝죠. 그날도 재호의 호출을 받고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강남의 비싼 술을 파는 곳이었어요. 재호는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을 사주면서 으스대는 걸 즐기거든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룸에 들어서니 재호가 이미 점원들을 양옆에 끼고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재호가 본격적으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자기 자랑이었어요. 특히나 요새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요즘 젊은 아내 덕분에 청춘을 되찾은 것 같다고, 38인데 끝내준다고, 밤마다 힘들 정도라고, 더 어렸으면 좋겠지만 내 나이에 이 정도가 딱이라고 해대고 있었어요. 재호는 신이 나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자가 시집 올 때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었다고, 친정도 어렵고 개인적인 빚도 있어서 다 갚아줬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전처는 아무리 똑똑한 여자였어도 나이만 먹으니까 잔소리에 볼품도 없어졌는데 역시 아내는 순수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속이 불편해서 술만 마셨습니다. 재호의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2년 전이었죠. 저도 하객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신부를 처음 봤을 때 받은 인상이 아직도 선명해요. 키가 크고 단아한 인상이었습니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눈에 띄게 예뻤어요. 누가 봐도 여배우 상이었어요. 청순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왜 재호 같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까? 재호의 돈 때문이겠거니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집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걱정도 벅찼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재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재호가 다음 주부터 2주간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거래처 사장들이랑 같이 가는 건데 골프만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껏 즐기고 올 거라며. 그러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웃어 보였어요. 재호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러면서 부탁 하나만 하자고 했어요. 자기가 없는 동안 집에 가끔 들러서 이것저것 좀 챙겨달라고. 택배도 받아주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혹시 문제 생기면 처리해달라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싫어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처였어요.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왜 아직 안 보냈냐고. 민수 학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미국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냐고. 전처는 한참을 더 퍼붓다가 끊었습니다. 민수는 제 아들이에요. 올해 23,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요. 전처가 양육권을 가져갔지만 돈은 제가 대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8년이 됐어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돈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전처는 제가 무능하다고 했어요. 남편 구실을 못한다고.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놓으면 당장 민수 학비를 댈 수가 없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재호의 떠드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쉰냄 먹은 남자가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고 친구에게 굽실거리며 사는 것. 그게 제 현실이었어요. 재호가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그 집에 갔습니다. 재호네 집은 제 아파트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이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수연 씨가 나왔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얇은 실크 소재의 홈웨어를 입고 있었는데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목선이 깊게 파여 있었고 허벅지 중간까지 밖에 오지 않는 길이었어요. 맨발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눈길이 갔습니다. 결혼식 때 봤던 단아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했습니다. 쇄골 라인이 선명했고 길게 풀어 헤친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햇빛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듯이 새하였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시선을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부러 눈을 위로 고정시켰습니다. 수연 씨도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 오셨어요. 잠깐만요.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들어가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재호가 부탁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택배가 오는데 조립해달라 해서요. 아, 네. 들어오세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연 씨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거실 전구가 나갔는데 제가 키가 안 닿아서요. 그럼요. 해드리죠. 저는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구를 교체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어요. 그런데 수연 씨가 연달아 부탁을 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짐 좀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 화분도 베란다로 옮기고 싶은데. 일을 마치고 손을 씻는데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농담처럼 물었어요. 재호가 안 해주세요. 이런 건 남편 목 아닌가요? 수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 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시니까요. 그리고 집에 잘 안 계세요. 그 한마디에 뭔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바쁘다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보일러 점검 기사가 간다고 수연이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옆에서 좀 봐달라고. 수연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이번에도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소매의 짧은 반바지였어요. 날이 더웠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시선을 두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보일러 점검은 금방 끝났어요. 기사가 돌아가고 저도 나가려는데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가세요.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저는 사양했지만 수연 씨가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수연 씨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는데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8년 됐어요.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집에만 있고요. 친구들도 다 멀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수연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익숙해지려고요.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재호가 계속 이것저것 시켜서 몇 번 더 방문했습니다. 수연 씨가 문을 열었을 때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지만 분명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수연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은 술 자주 드세요? 가끔 마시죠.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이랑 그런 데를. 그런데라는 말에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재호가 밥 먹듯이 드나든다는 건 저도 아니까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수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비즈니스 차가는 거니까. 사업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였어요. 이번에 해외 가서도 그러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그냥 답답해서. 괜찮습니다. 힘드시면 얘기하셔도 돼요.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 말투가 너무 체념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더 그 집에 갔어요. 재호의 심부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수연 씨가 걱정이 돼서 간 것도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수연 씨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날은 괜찮아 보였고 어떤 날은 울다가 억지로 참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재호가 수연 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집에 들어오면 말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요. 밥을 차려놔도 밖에서 먹고 왔다고 안 먹고요. 가끔 기분이 안 좋으면 소리를 질러요. 수연 씨가 힘든 내색을 하면 재호가 뭐라고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친정비까지 갚아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들으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재호가 술자리에서 떠들던 게 사실이었구나. 아내를 아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걷어준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유로우시잖아요. 혼자 사시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맞춰야 할 사람도 없고.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수연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그래도 저보다는 나으실 거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이 집이 감옥 같다고. 이 집에 갇혀서 사라지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 건지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호가 여행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와줄 수 있냐고. 저는 바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별일 아니었어요. 싱크대 배수구가 막힌 거였는데 제가 뚫어주니까
금방 해결됐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좋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까 말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가벼운 얘기들이었습니다. 요즘 본 드라마, 맛있는 식당, 그런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수연 씨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와인잔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재호 씨와 갈라서고 싶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결혼하기 전엔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두 번째 결혼이지만 돈이 많고 저한테 잘해주고 빚도 갚아준다고 했을 때 감사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봐요. 자기가 돈 주고 데려온 물건 취급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있는 부부관계에서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아주 자기 맘대로 저를 대해요.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싫다고 해도 안 통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술 먹고 들어와서 억지로. 수연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재호, 그 인간이 진짜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술자리에서 떠들던 게 전부 사실이었어요. 아니, 사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럼 왜 안 떠나세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떠나요. 왜요? 저희 엄마가 아파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 키우셨는데 이제 제가 모셔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재호가 대주고 있는 거예요? 네, 병원비도 친정생활비도 다 남편이 대줘요. 제가 떠나면 그게 다 끊겨요.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연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못 떠나요. 엄마 때문에.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여자도 돈에 묶여 있었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나랑 똑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재호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못 떠나요. 왜요? 아들 때문에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학비가 많이 들어요. 전처가 맨날 닥달해요. 돈 보내라. 얘 아빠 노릇 똑바로 해라. 제가 재호한테 하청받는 거 끊으면 당장 아들 학비 될 수가 없어요. 수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팔아서 굽신거리는 거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둘 다 똑같네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똑같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오랫동안 혼자였으니까요. 사장님, 수연 씨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 안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냥 너무 외로워서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수연 씨의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필요했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 씨의 어깨를 감쌌어요. 수연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체온을 느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의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아무것도 가려지지 않은 수연 씨의 그대로의 모습을 마주하니 저는 제 마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오로지 그 상황만을 집중하며 온 힘과 저의 체력, 열정을 다 끌어올려 수연 씨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수연 씨 역시 행복하다는 듯한 표정과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몇 번씩 확인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옷을 입었어요. 수연 씨가 침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수연 씨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후회해야 하는 게 맞았어요. 친구의 아내와 잤으니까요. 아무리 그 친구가 나쁜 놈이어도 이건 아닌 거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후회는 안 돼요. 수연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따뜻한 밤이었어요. 저는 침대 가에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죠? 수연 씨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근데 이건 비밀로 해야 해요. 재호한테 들키면 안 돼요. 알아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들키면 사장님 일도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재호가 알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하청은 당연히 끊기고 아들 학비도 못 되게 되고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설렘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계속 그날의 수연 씨의 실루엣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수연 씨한테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괜찮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또 만나자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별로였던 건 아닐까? 술김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역시 나는 재호한테 이런 쪽으로도 안 되는 건가? 괜히 자존감이 작아졌습니다. 쉰냄 먹은 남자가 뭘 기대한 건지 한심하기도 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연 씨의 얼굴, 체온, 숨소리. 전부 다 생생했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호가 돌아온다는 날이 며칠 지났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 걸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재호가 돌아왔으니 수연 씨를 볼 일도 없을 거고 그날 밤은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거구나. 밤 11시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나 싶었어요. 경비실에서 뭔가 전달할 게 있나 해서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이 몸에 착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 수연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게 분명했어요. 비에 젖은 건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저는 수연 씨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몸이 차가웠어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수건 가져올게요.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와 수연 씨 어깨에 둘러줬어요. 수연 씨는 그대로 서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비를 맞고 왜 여기까지? 수연 씨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술을 마셨어요. 많이. 그러더니 시비를 걸었어요. 왜요? 수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집이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 없는 동안 뭐 했냐고. 밥도 제대로 못 차리냐고. 수연 씨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여행 가서 나쁜 쪽으로 돈을 많이 잃었나 봐요.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거였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큰일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수연 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 가면 엄마한테 걱정 끼치는 거고, 친구들한테는 연락도 안 한 지 오래됐고, 생각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연 씨를 여기 두면 위험했어요. 재호가 찾아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상태로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있어요. 옷 갈아입어야 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저는 제 옷을 가져다 줬어요. 수연 씨가 욕실에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제 옷이 커서 헐렁했지만 그 모습이 어딘가 안쓰럽고 안아주고 싶었어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수연 씨가 두 손으로 컵을 감싸들었어요.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찾아와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사장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수연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 안 드린 거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되는 건지, 사장님이 불편해하시면 어떡하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수연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연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둘 다 바보네요. 저는 그 말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어요. 수연 씨는 그날 밤 제 집에서 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수연 씨가 방을 쓰라고. 하지만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맑은 정신이었어요. 서로가 필요해서 서로를 원해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 씨가 먼저 눈을 떴어요.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수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돌아가요. 아직은 재호가 찾으면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만 있으라고. 상황 보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수연 씨는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연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 혹시 연락 받았냐고.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연락 안 왔다고. 재호는 투덜거리며 끊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친정에도 없다고. 찾으면 연락하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수연 씨를 봤어요. 수연 씨도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에요? 네. 수연 씨 찾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수연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낮에는 조심했어요. 수연 씨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저도 최대한 티를 안 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수연 씨가 밥을 해줬어요. 간단한 거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어요. 별 내용도 없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수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맞으면 또 서로를 확인했어요. 밤에는 서로를 안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체온을 나누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쉰냄 먹도록 몰랐던 거였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수연 씨가 제 품에 안겨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남편과 갈라서고 싶어요. 진짜로. 저는 수연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 집에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수연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사장님은요? 저랑 같이 있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재호와의 관계, 하청일, 아들 학비. 전부 다 엉켜 있었어요. 수연 씨와 함께 하려면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같이 있고 싶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네. 정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제호차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여기 온 거지? 설마 알아낸 건가? 급하게 수연 씨에게 전화해 재호가 올 것 같으니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 앞에 도착하니 재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야,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재호의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장 보고 왔어. 무슨 일이야? 문 열어. 들어가서 얘기하자. 저는 속으로 식은땀이 났어요. 수연 씨가 안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기침을 크게 했어요. 수연 씨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숨으라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재호가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술 있어? 맥주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줘.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재호가 캔을 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미치겠네. 재호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수연이가 집을 나갔어. 저는 최대한 놀란 척했습니다. 그때 나갔다더니 아직도 안 들어온 거야? 왜? 내가 알아. 돌아왔더니 없더라고.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재호가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왜? 혹시 연락 안 왔나 싶어서. 내가 없는 동안 네가 집에 자주 갔잖아. 뭐 들은 거 없어? 없어. 나도 심부름만 하고 왔어. 수연 씨가 어디 간다는 말 안 하던데. 재호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짜 몰라? 몰라. 내가 왜 알아? 재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아, 어딜 간 거야? 재호가 맥주를 또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친정 갔겠지. 친정에도 없어. 전화해봤는데 모른대. 그럼 친구 집이나. 친구가 어딨어? 걔한테 친구 있는 것도 못 봤어. 재호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 몰라. 그냥 돈 끊어버릴까? 친정 생활비도 병원비도 다 끊어버리면 기어 나오겠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아내인데 좀 기다려봐. 재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걔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뭐 밖에 없는 애가.
내가 걷어줬으니까 먹고 사는 거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 시들하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처음엔 좋았는데, 재호가 허허 웃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더한 애들 만난 거야. 확실히 다르더라. 역시는 역시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야, 나 좀 피곤해서 오늘은 그만 가라. 왜? 바빠?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재호가 일어서며 투덜거렸어요. 야, 수연이 찾으면 연락해. 알겠지? 알았어. 그리고 다음 주에 물량 들어가니까 준비해놔. 이번엔 단가 좀 깎아야겠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끝까지 갑질이었어요.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재호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풀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 수연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다 들었어요? 수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들었어요. 수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였구나. 돈 주고 데려왔다고. 저는 수연 씨를 안았습니다. 들을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들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 수연 씨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저 그 사람한테 절대 안 돌아갈 거예요. 죽어도 안 돌아가요. 저는 수연 씨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 네, 나랑 같이 살아요. 수연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거 다 버릴게요. 재호한테 하청받는 것도 관둘 거예요. 재호 얼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럼 사장님 일은요? 아들 학비는요? 몰라요.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다 컸어요. 23이면 자기 앞가림 할 나이예요. 더 이상 전처한테 끌려다니면서 살기 싫어요. 그리고 일은 제가 다시 알아서 구해볼게요. 수연 씨 책임질 수 있어요. 사장님, 재호한테 갑질당하면서 자존심 파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50 넘게 이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더 이러고 살아야 해요. 저는 수연 씨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연 씨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수연 씨랑 같이.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수연 씨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사장님이랑 살고 싶어요. 저는 수연 씨를 꽉 안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돈도, 체면도, 아들 뒷바라지도. 전부 다. 대신 이 여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둘이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재호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지방 소도시나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 같은 데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하청일을 정리할 준비를 했어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물량을 넘길 곳을 찾았습니다. 재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다 정리되면 그때 통보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앞으로 학비 대기 어려울 것 같다고 장학금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라고. 아들은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처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만 하고 끊었어요. 수연 씨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호가 순순히 이혼해줄 리 없으니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워야 할 거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힘들겠지만 결국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지방에 작은 집을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월세라도 괜찮으니 조용한 곳으로. 2시간쯤 후에 집에 돌아왔어요. 수연 씨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나갔나 보다 했어요. 근처 편의점이나 슈퍼에 갔겠지.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재호한테 들킨 건가?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 안을 다시 살펴봤어요. 수연 씨 짐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던 옷들, 세면도구, 전부 사라졌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연 씨가 스스로 떠난 거라는 걸. 하지만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계속 보냈어요. 수연 씨,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연락 주세요.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수연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어디로 간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재호한테 연락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혹시 수연 씨가 돌아갔나? 하지만 그랬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 씨,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수연 씨의 목소리. 사장님, 죄송해요. 죄송하다니요. 갑자기 왜 사라진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가 말했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으셔서 응급실 갔는데 상태가 안 좋대요. 큰 수술을 해야 한대요. 수술이요? 네. 근데 수술비가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예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5천만 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어요. 사업 정리하고 남는 돈 다 합쳐도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 사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장님도 형편이 안 좋으신 거 아니까요. 아들 학비도 끊으시고 일도 정리하시는데 거기다가 5천만 원까지 제가 어떻게 부탁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 씨 말이 맞았어요. 저한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사정 얘기했어요. 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수연 씨가 말을 멈췄어요. 잠깐 후에 다시 말했습니다. 돈 다 대줄 테니까 집에 들어오래요. 다시는 나가지 말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 씨, 저도 싫어요. 죽도록 싫어요. 근데 엄마가 수술 못 받으면 죽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사장님이랑 살고 싶었어요. 진짜로. 사장님이랑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만은 못해요. 제가 대출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요. 겨우 그 말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사장님을 망치는 일이라고요. 수연 씨가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5천만 원이 없어서 그 돈만 있으면 이 여자를 지킬 수 있는데 하지만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돈이 없었어요. 수연 씨, 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살리는 게 먼저예요. 사장님. 대신 약속해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요.
수연 씨가 한참 울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나도요. 수연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었어요. 결국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돈 때문에 그 남자한테 갔고, 끝에도 돈 때문에 돌아간 거였어요. 사랑이고 뭐고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막을 힘이 없었어요. 5천만 원이 없어서, 고작 5천만 원이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수연 씨가 떠나고 남은 건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했어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물량을 다른 곳으로 넘겼습니다. 직원 2명한테는 퇴직금을 챙겨주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줬어요. 미안하다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직원들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재호한테도 통보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래? 미안하다. 사정이 있어. 사정? 무슨 사정? 네가 나한테 얼마나 신세를 졌는데 이렇게 나와?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원했어요. 20년 넘게 눌러왔던 무언가가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도 뺐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습니다. 남은 건 옷 몇 벌과 책 몇 권뿐이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하고 남은 돈 좀 보낼게. 많진 않은데 당분간은 될 거다. 네? 갑자기 왜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아들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안 아파? 그냥 아버지가 좀 쉬려고. 연락은 되는 거죠? 필요하면 해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학비 대느라 힘드셨을 텐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잘 살아라. 민수야. 전화를 끊었어요. 고속도로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어요. 도시가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SNS는 끊은 지 오래였는데 그날따라 괜히 켜봤어요. 재호 계정이 떠올랐습니다. 검색해봤어요. 최근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재호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수연 씨가 서 있었어요.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글이 적혀 있었어요. 늦둥이 등남. 55에 다시 아빠 됐습니다. 인생 2막 시작.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시기를 계산해봤습니다. 수연 씨가 제 집에 있던 때, 우리가 함께했던 그 며칠, 그리고 수연 씨가 돌아간 후 1년.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제 아이일 수도 있다는 것.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수연 씨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돌아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를 낳았어요. 누구 아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 아이 덕분에 수연 씨는 그 집에서 버틸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겠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겠지. 수연 씨도 저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산을 바라봤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